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수업 리뷰 진행하겠습니다. 저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소리가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보시죠.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생존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똑같이 내 연봉과 집값이 연 5%씩 상승한다고 하면 6년 후에는 내 연봉의 10배인 것은 똑같습니다. 하지만 내 월급과 집값의 차이는 점점 벌어져서 6억 원이 돼버립니다. 만약 현재 산다면 4억 5천만 원 차이였던 것인데 6억 원으로 벌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집값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.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가정입니다. 최근에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내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고 나머지 밥값이며 술값이며 집값이며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집값은 빠르게 오르고 월급은 천천히 올라서 집값 대비 내 월급의 비율인 PIR이 이렇게 12.6으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. 이게 월급이 아니라 연봉인데 오타가 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경우에도 갭이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갭이 4억 5천이었는데 6억 5천까지 갭이 늘어났습니다. 네, 집값이 6년 후에 2억 원 넘게 올랐고 월급은 600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6년간 아무리 저축을 해도 이제 3억 원도 저축을 못 하는데 집값이 2억 넘게 올랐으니까 저축을 전부 다 쏟아부어도 그 차액을 메꾸기 힘들다. 그 차액조차 메꿀 수 없다. 그런 얘기가 되니까 먼저 저축을 하고 뒤에 집을 사야 된다. 이런 얘기는 현실성이 없다.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죠. 오히려 선 구매하고 후 저축을 하면은 부담이 줄어든다. 그리고 지분이 올라간다.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선 구매를 했을 때 이제 갭이 4억 5천이었죠. 월급하고 집하고. 근데 후 구매를 한다. 그러면 이제 갭이 더 커지잖아요. 그러니까 연봉 대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.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. 그리고 대출을 3억을 받아서 샀다면은 지분율이 이 순간은 집값 5억 중에 2억 원은 내 돈, 3억 원은 대출이면 지분이 40%인데 집값이 만약에 올랐으면은 대출을 하나도 못 갚았다고 생각을 해도 지분율이 58%까지 올라갑니다. 네. 그래서 이 지분율을 올려준다는 얘기를 한 거죠. 네. 그리고 집값이 이제 똑같게 오를 때 그러면 PIR이 그대로 있습니다. 똑같은 비율로 오르니까요. 그래도 갭은 점점 벌어집니다. 월급이 총액이 많기 때문에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끼고 샀을 때 처음 지분율은 40%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은 은행이 가져가지 않습니다. 모두 내가 가져가죠. 그러니까 지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. 레버리지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. 대출, 그다음에 전세, 부모님이나 지인 증여, 시간 레버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. 네, 레버리지란 원래 지렛대를 의미합니다. 지렛대를 이용하면 실제 힘보다 몇 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죠. 투자에서 레버리지 활용은 타인의 돈을 이용해 나의 투자 수익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. 오로지 내가 가진 돈만으로 투자할 때보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. 내 집을 마련하는 분이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 모두 레버리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. 레버리지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. 대출은 말 그대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. 부동산 안정기나 하락기에는 집값의 70%까지 대출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승기에는 집값의 40% 이하로 대출을 틀어줄 때도 있죠. 대출에 대해 이해하려면 LTV나 DSR 같은 용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.
전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 매매 가격 5억 원인 집에 세입자가 전세금 3억 원을 내고 살고 있다면 이 집을 집주인에게 2억 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.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 3억 원은 내가 떠안는 거죠. 흔히 전세를 끼고 산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. 그러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2억 원이지만 나는 5억 원짜리 집의 소유자가 됩니다. 뭐 이런 거고, 시간 레버리지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무주택자로 가점을 높이려는 행위를 시간 레버리지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.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초장기 호재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시간 레버리지의 하나입니다. 가격이 저렴할 때 부동산을 매수하여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거죠.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. 그러나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활용하면 싸게 매수하여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.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비교적 많은데 비해 자금이 부족하다면 시간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죠. 레버리지 이용 사례입니다. 이제 시간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재건축, 재개발 지역을 사서 기다리는 것. 그다음에 부모님 지원 증여죠.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용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. 두 가지 레버리지 썼죠. 그다음에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수. 이 경우에는 대출도 썼네요. 그러니까 대출하고 전세 레버리지 두 가지 썼습니다. 또는 이제 신혼부부가 월세로 시작하며 아이가 초등학생, 고학년 때 살만한 집을 자기 돈 플러스 전세 끼고 매수. 이때 월세는 최소한으로 지출한다. 주거 여건이 좋지 않다. 이게 부익남이 소개하는 사례인데 당장은 뭐 좋은 집에 살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좋은 집에 살고 싶다. 이럴 때 내가 살 집을 먼저 사놓는 방법입니다.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그 집값이 점점점 오르고 나의 그 지분율이 올라가겠죠. 집값이 올라가면 세입자는 그냥 전세금만 그대로 갖고 있고 나는 아파트 상승분을 가져가니까 결국에는 이 전세금만 갚아주면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.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.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갚아주고 들어가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 이렇게 되는데 몇 년 걸리냐? 물가 상승률 아까 5% 뭐 6%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7년에서 8년 정도면 이런 게 됩니다. 주변에 막 엄청 공급이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맥을 못 춘다. 이런 거 아니면은 7, 8년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신혼부부가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금을 안 쓰는 거죠. 전세금 안 쓰고 월세 시작해서 자기 돈 플러스 신용대출도 받겠죠.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겁니다. 이 경우에는 대출하고 전세, 게다가 또 시간도 기다리는 거니까 시간 레버리지, 세 가지 레버리지 모두 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본인의 능력 범위에서 사자. 이런 얘기가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은 레버리지를 쓰면 무조건 좋으냐,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, 또는 뭐 몇 배 레버리지까지 괜찮냐,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저축을 많이 하면 능력 범위가 많다.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돈을 벌더라도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출을 더 많이 받아도 돼요. 대출 상환액이 저축 가능액보다 작도록 이제 계획을 설정하면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요.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내가 힘들게 집을 샀는데 뺏길 수가 있어요.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내가 급매물로 처분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대출 상환액이 적도록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 경우에 만약에 대출 기간을 40년으로 한다면 대출 상환액이 더 작아지겠죠. 30년보다는
40년으로 설정하면은 대출 상환액이 더 줄어들 겁니다.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. 내가 저축 가능액을 늘리기 힘들다면 대출 만기를 늘리면은 대출 상환액이 줄어듭니다. 부익남은 부부 합산 연소득의 10배에서 15배 수준의 아파트를 타겟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. 15배 수준을 넘어가는 아파트는 이제 자기가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인데 강남 대치동에 산다. 그러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생활 수준이 높아요. 커피도 스타벅스만 먹고 뭐 밥도 막 비싼 것만 먹고 막 그 분기에 한 번씩 뭐 호텔에 가서 호캉스도 한 번씩 하고 학원도 비싼 거 보내고 엄마들은 모여서 브런치 먹어야 돼요. 근데 이런 거 수준을 다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거죠.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집단 내에서 내가 제일 처지면은 행복감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축 가능액 이것도 이슈가 있지만 한 10배에서 15배 수준의 아파트를 타겟으로 해서 사는 것을 추천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다음에 연봉의 15배 수준 넘는 아파트는 이제 자기 소득을 넘어서는 생활 수준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. 그런 얘기죠. 결론입니다. 레버리지를 써서 자산 상승 속도를 따라잡자. 자산하고 내 연봉하고 갭이 점점 벌어집니다. 그래서 레버리지를 먼저 써서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합니다. 먼저 사고 나중에 저축을 하자. 그래서 먼저 사고 나중에 대출을 갚자는 얘기입니다. 소유권을 갖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기본입니다.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도 집의 상승에 대한 이익은 전부 다 자기 겁니다. 은행한테 상승분을 넘겨주지 않습니다. 은행은 이자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살 집은 레버리지를 써서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. 장기적으로는 이제 10년에서 15년을 얘기하는 거죠. 10년에서 15년을 봤을 때 주변에 막 공급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거나 우리 집이 막 부실공사돼서 무너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오른다. 그리고 내 대출은 이만하게 보였던 대출이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인다.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적당한 레버리지를 골라서 나에게 맞는 집을 찾아서 실거주용 집을 구매하시는 것은 자산 상승 속도를 따라잡는 방법이고 미래에 내가 저축해서 살 수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저축을 아무리 해도 자산이 더 빨리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먼저 구매를 하고 대출을 갚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였습니다. 예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을 기본으로 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